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의 이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영주권 신청 시 최고 1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보증금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김규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국무부가 해외에서 영주 목적의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고액의 보증권 채권을 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당국자들은 구체적인 액수로 10만 달러를 제시했으며 국무부는 우선 소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이 정책을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안이 시행되면 신청자들은 개인별로 다르게 책정될 수 있는 보증금을 선납해야 하며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야 비로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증금은 영주권 취득자가 미국 이주 후에 스스로를 부양할 재정적 능력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담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토미 피거 국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이민을 오려는 이들이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며 비자 신청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은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자금력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검토 중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고액 보증금 제도는 저소득 국가 출신 신청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원천 차단하는 장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높은 급여를 기대하며 미국 이주를 희망하는 많은 외국인들에게는 이 보증금을 감당할 재정적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제한은 자금력이 부족한 외국인의 이민을 억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이은 규제 조치 중 하나입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00만 달러의 취득 비용과 1만 5천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미국 거주권을 고속 승인해주는 이른바 트럼프 골드카드 제도를 도입했으나 극도로 저조한 참여율로 거센 비판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해당 제도 신청자는 338명에 불과했으며 최종 승인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KBN 뉴스 김규진입니다. 정부가 이민 단속 차량 검문 중단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번복을 했습니다. 다만 현장 대응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포팀마다 최소 1명 이상 바디캠을 착용한 요원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우린 강하고 단호하며 똑똑해져야 한다며 ICE의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범죄 소탕 도구 중 하나인 차량 검문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텍사스와 메인주에서 잇따라 차량 검문 도중 요원들의 총격으로 남성 2명이 사망한 뒤 당국이 일시적인 검문 중단을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나온 입장입니다. 지난 7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선 ICE 요원이 차량 검문 도중 멕시코 국적의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13일엔 메인주 비데포드에서도 ICE 요원이 25세의 콜롬비아 국적 운전자에게 총을 발사해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일주일 새 2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각 주에서는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2건 모두 차량 검문 도중 발생해 논란이 일자 당국은 전국적으로 차량 검문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당국의 발표를 뒤집고 정면 돌파에 나서면서 ICE의 과잉 단속으로 인한 논란이 확산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검문 재개와 함께 현장 대응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내놓았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ICE 체포팀마다 최소 1명 이상 바디캠을 착용한 요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론 모든 현장 법집행 요원에게 바디캠을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DHS 대변인은 모든 ICE 법집행 요원이 바디캠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최근 법집행관을 겨냥한 공격이 크게 증가하면서 요원들의 안전 확보와 함께 현장 기록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이민자를 상대로 한 대출 문턱을 높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출자가 추방될 가능성이 있고 취업 자격 미비를 이유로 해고될 경우 대출 상환 능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연방통화감독청 등 은행 감독당국은 최근 내놓은 소매대출 관련 신규 가이드라인에서 은행들이 불법 이민자를 상대로 한 대출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행법상 은행들은 금융 시스템 안정과 자체 부실화를 막기 위해 안전한 대출 심사 관행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국의 최신 가이드라인은 대출 심사 기준을 바꾸진 않았지만 취업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대출을 제공할 경우 해당 대출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대출자가 추방될 가능성이 있고 취업 자격 미비를 이유로 고용주로부터 해고될 경우 대출 상환 능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당국은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에서 은행이 불법 이민자에게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지만 새 가이드라인은 은행들이 불법 이민자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카드회사들이 불법 이민자를 상대로 신용카드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데 따르는 위험성을 재검토하도록 압박해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뉴욕 플러싱 지역에서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 업체들의 조직적인 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CBS의 심층 보도에 이어 고발 전문 유튜버가 폭로 영상까지 공개를 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고발 전문 유튜버 닉 셜리가 지난 10일 현금 뒷돈을 주고 있습니까? 뉴욕시 10억 달러 대사기극 폭로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53분 분량의 영상은 뉴욕 플러싱 지역의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들을 메디케이드 사기의 온상으로 정조준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닉 셜리는 한인 데이케어 시설을 방문해 2024년 메디케이드 청구액은 1,290만 달러, 청구 인원은 7,899명으로 나와 있다며 실제 7,899명이 이 건물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질문하자 업체 측은 회원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들도 청구 금액과 이용자 수를 묻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반면 취재에 협조적이었던 한 한인 데이케어 관계자는 최근 1년 새 회원수가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며 경쟁 업체들이 회원들에게 현금 리베이트를 주며 가입자를 빼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러싱의 대부분 데이케어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혀 업계 전반에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을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줬습니다. 사기 정황은 데이케어 센터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CMS의 메으멧 오즈 청장과 닉 셜리가 함께 방문한 다운타운 플러싱 지역의 한 아파트에는 의료기기 업체 3곳이 동시에 등록되어 있었으나 현장에는 실제 판매할 물품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즈 청장은 물건도 없이 한 아파트에서 업체 3곳이 운영된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유령업체의 신호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닉 셜리는 이번 영상 소개글에서 제작진이 플러싱에서 어덜트 데이케어와 홈케어 프로그램을 추적한 결과 약 1억 9천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사기 의혹을 확인했다며 납세자의 세금이 한인과 중국계 노인들의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는 동시에 일부 운영자들은 회원 모집을 위해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N 뉴스 김규진입니다. 미 전역에서 4,000명 이상이 감염된 사이클로스포라증 집단 발병과 관련해 연방 및 주 보건당국이 패스트푸드 체인 타코벨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보건당국이 신선 농산물을 통해 전파되는 기생충인 사이클로스포라가 타코벨 매장에서 제공된 식재료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특정 식품이나 농산물 재배업체, 공급업체 또는 타코벨 자체가 이번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발병으로 현재까지 미국 전역에서 4,000명 이상의 환자가 보고됐으며 80명 이상이 입원했습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지역 일부 타코벨 매장은 예방 차원에서 상추, 실란트로, 양파 등 신선 식재료 판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타코벨 측은 고객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현재까지 타코벨이나 특정 식재료, 공급업체, 매장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식재료 사용을 선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환자가 발병 전 타코벨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타코벨 이용 이력이 없는 환자도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은 특정 체인점보단 오염된 식재료의 유통 경로 전반을 중심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도용방지용 보안칩이 내장된 새로운 카드를 도입합니다. 내년 초 약 200만 장을 우선 발급할 계획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을 노린 스키밍 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년 1분기부터 기존 EBT 카드를 보안칩이 내장된 신용카드로 전면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키밍은 마트 등의 결제 단말기에 불법 복제 장치를 설치해 EBT 카드의 마그네틱 정보를 훔쳐낸 뒤에 지원금과 핀 번호, 개인정보 등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입니다. 현재 뉴욕주에서만 매년 수십만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계획대로 내년 초 EBT 칩 카드를 도입하면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미시간,
엘라베마, 오클라호마 등에 이어 7번째 주가 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칩카드 교체 이후 EBT 카드 도용 사건 발생률이 83% 급감하는 탁월한 예방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뉴욕주는 내년 초 보안 칩이 내장된 신형 EBT 카드 약 200만 장을 우선 발급할 계획입니다. 기존 카드 소지자들은 새 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우편 등을 통해 사전 안내를 받게 됩니다. 한인 정신과 전문의가 환각성 약물을 이용한 이른바 치유의식을 진행하다가 참가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문의는 종교와 내적 치유를 결합한 일종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검찰은 14일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텍사스주에서 활동해온 44세 한인 정신과 전문의 세뮤얼 이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51세 피해자 티나 소디는 마이애미 비치의 웰리스 시설인 사비아 웰리스 하우스에서 열린 유명 심리치료 프로그램인 하트 프로토콜 치유의식에 참가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소디는 참가비 $2,000를 내고 프로그램에 등록한 뒤 이 씨로부터 엑스터시, 케타민, 디메틸 트립타민 등 환각성 약물을 투여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디는 당시 약물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성을 인지했다는 내용의 면책 동의서에도 서명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소디가 치유 의식을 마친 뒤 옥상 사우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이 씨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소디는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용의자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면허를 가진 의사이자 이터널 라이프 트라이브의 장로라고 소개하며 하트 프로토콜은 교회의 신성한 의식이며 의사 면허를 이용한 의료 행위가 아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발생 수일 전 이 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홍보 영상에는 약물에 의한 의식은 환각이 아닌 명료함을 제공한다며 뇌를 이완시킨 뒤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열린 마음으로 치유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우울증과 불안, 극단적인 선택 충동, 중독, 트라우마 등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씨의 의료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반면 이 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연방 하원이 일광죄락 시간제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을 표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연방의회는 그동안 법안을 수차례 추진했었지만 번번이 입법에 실패했었습니다. 연방 하원이 게시한 본회의 의제에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5월 하원 에너지 통상위원회를 찬성 48표, 반대 1표로 통과한 바 있는 이 법안은 서머타임 시간을 1년 내내 적용해 매년 봄과 가을마다 시간을 조정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법안의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최종 입법을 위해서는 상원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그간 연방의회에는 서머타임 영구화를 위한 법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바 있지만 번번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2년의 경우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이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하원의 지지를 얻지 못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서머타임 제도에 대한 논쟁도 여전합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공화당 소속 톰 코튼 등 여러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튼 의원은 서머타임을 영구화하면 겨울철 일출 시간이 지나치게 늦어지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법안에는 애리조나, 하와이 등 기존의 서머타임을 거부해온 주에 대해서는 자체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